앞사람도 네가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야, 생각보다. 뭐라고 하냐면, 변동이 켜져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반응이 켜져 있습니다. 네? 나 안 켰는데? 바보야?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1강이네요. 생물의 특성과 생명과학의 탐구가 한번에 묶여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니라고 한다면 저기는 우리가 무생물과 생물의 차이를 뭘 가지고 생물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자? 확인을 하자.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생물의 특성 안에서도요, 우리가 두 개를 구분하잖아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개체 유지를 위해서 나타나는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종종 유지를 위해서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데, 제발 부탁이니까 생물은 암기 과목이야. 나중에 내가 외워야지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설명할 때 빠르게 두 번, 세 번을 뭐해라? 머릿속으로 반복을 하시는 스피드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외운다고요? 의미 없어요. 지금 당장 머릿속으로 생각합시다. 그래서 생물 특성을 얘기를 해봤다. 자, 그래놓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야, 바이러스라는 놈은 이게 생물의 특성과 비생물의 특성을 같이 갖고 있어. 중간 형태로 갖고 있는데 얘는 뭘까? 에 대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라고 한다면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징은 뭐 하는 거예요? 생명과학이 잘났어. 그래서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생명과학을 탐구하는 방법 중에는 연역적 탐구와 무슨 탐구가 있다? 귀납적 탐구 방법이 있다. 귀납적 탐구 방법이 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요거는 자료제 시험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첫 번째 단원에 대한 얘기를 빠르게 정리를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단원 끝낼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맨 처음으로 가야죠. 무생물과 생물의 차이. 다시 얘기해서 생물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얘기야. 거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생물의 특성. 자, 첫 번째. 모든 생명체들은 뭐로 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로.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세포가 결국에는 구조적 단위이면서 뭐라고요? 기능적 단위이다.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는 생물의 구조적 단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한다면 단세포 생물은 하나의 세포가 개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는 게 다세포 생물 같이 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가 뭐한다? 세포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개체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포가 모여서 뭘 이룬다?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서 뭘 만든다? 기관을 만들고, 기관이 모여서 뭐해? 하나의 객체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지? 자, 요 과정을 잠깐 설명을 하자니. 자, 우리가, 자, 세포가 모여서 뭘 만든다고요? 조직을 만들고요. 조직이 모여서 뭐가 된다? 하나의 기관이 되고요. 기관이 모여서 뭐가 된다? 하나의 객체를 형성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죠? 얘는 뭐야? 다세포 생물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하게 식물들은 무슨 단계를 거칩니다. 중간에 조직계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기관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동물들은 조직계가 없는 대신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기관계가 있어요. 기관계. 그래서 기관계를 거쳐서 하나의 객체가 되는데, 자, 요 과정에 대한 얘기가요. 우리가 저 뒤에 가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라고 세포의 분화 과정까지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자, 세포의 분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분화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분화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능을 담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능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서 뭐 소화기관이다. 혹은 소화샘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소화효소를 분비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뭐가 되는 거야? 역할이 바뀌거나 그 형태가 변화가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분화라고 표현을 쓴다. 그러니까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형성할 때 그때 뭐가 되는 거야? 각각의 세포들은 분열을 통해서 수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그 세포들이 각각의 뭐야?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분화까지 일어나야지 뭐가 된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세포는 하나의 객체를 구성하고 있는 뭔가 구조적 기능 단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구조적 기능 단위. 자, 구조적 기능 단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모여서 기관, 객체니까 이 객체를 가장 기본 단위가 뭐다? 세포일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고 넘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기능적 단위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또, 그죠? 자, 구조적 기본 단위인데, 두 번째가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얘는, 그죠? 기능적 단위다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기능적 단위.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기능적 단위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게? 여기서 기능적 단위는 세포 하나에서 뭐 일어납니까? 생명활동이 일어납니다. 광합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야? 호흡이라든가, 혹은 그 안에서 뭔가 물질을 합성하거나 물질을 분해하거나, 그러니까 그 세포 하나가 뭘 담당한다? 생명활동을 담당할 수 있는 생명활동을 담당하는 기능적 기본 단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 기본 단위와 그 다음에 기능적 기본 단위예요. 지금 의미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야?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생명체의 특성에서 첫 번째 뭐라고요? 모든 생명체는 뭐돼 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기억하기. 다음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하, 모든 생물들은 물질 대사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질 대사. 물질 대사의 정의가 뭐게라고 한다면 생명체에 대해서 일어나는 안에서는 모든 화학 반응을 뭐라고 한다? 물질 대사라고 한다. 모든 화학 반응이야. 그래서 물질 대사라는데 그 물질 대사에서 반드시 뭐가 된다? 두 가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효소가 관여한다. 이게 효소가 뭐가 관여합니까? 생체 촉매로서 효소가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가 동반이 된다. 에너지 출입이.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물질 대사를 에너지 대사라고도 표현한다. 요거 두 가지 기억하기. 제가 물질 대사 과정에서는 효소가 관여하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에너지의 출입이 동반이 된다. 에너지의 출입이. 그래서 그 물질 대사를 두 가지로 나누면 뭐가 되는 건데, 첫 번째, 동화작용이라는 게 있다. 동화작용은 뭐 하는 건데, 간단한 물질을, 복잡한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뭐라고요? 우리가 동화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화작용은 뭐 하는 건데, 에너지를 흡수하는 무슨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 그래서
대표는 얘가 뭐가 있죠? 광합성.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연독체에서 일어나고요. 자, 몸안에서 단백질 합성한다는데 이게 단백질 합성 의미가 되게 넓어요. 선생님, 제가 머리카락이 되게 빨리 길어요. 뭐야? 얘도 단백질 합성이에요. 손톱이 빨리 기는데요, 단백질 합성이고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항체라든가 혹은 호르몬이나 혹은 효소를 합성하는 작용들은 뭐에 속한다? 다 단백질 합성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간에서 나타나는 포도당을 보고 글리코젠으로 뭐한다? 저장을 한다는 때 이때도 뭐야? 동화예요. 그리고 암모니아를 도로 요소를 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것도 동화적입니다. 자, 물질을 합성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가 동화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이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이화작용은 뭘 얘기하는데 이것은 복잡함을 간단한 물질을 모아서 물질을 분해하는 작용을 뭐라고? 이화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에너지를 얘는 반대로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세포를 통해서 방출된 에너지 중에서 몇 퍼센트는 60%는 체온유지에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40%는 뭐에? ATP에 사용한다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대표 얘가 뭐라고요? 세포 위주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할 때 우리가 뭐한다? 나타나고요. 그래서 몸 안에서 뭐다? 가수분해 혹은 소화, 그죠? 세포 말고 소화 과정도 뭐에 속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화작용에 속한다. 그렇다면 얘네들이 우리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서 나타나는 에너지의 변화에 대한 얘기도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동화작용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는 혈반응이래매. 그래서 자, 얘를 x축을 시간이라고 놓고요. y축을 에너지의 상대량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나타난다? 반응물이 가지는 에너지보다 생성물, 얘는 저분자고 얘가 고분자일 거야. 생성물이 가지는 에너지가 뭐예요? 좀 더 높을 텐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올라갔죠? 언덕을 올라간다고 얘기하잖아. 맞아? 그래서 요서부터 요까지 이 꼭대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며? 기억해놔야죠. 요거 뭐라고 얘기하냐? 이 A라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하잖아. 활성화 에너지는 뭐에 필요한?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실제 열액 출입이 일어나는 과정에 속하는 건 요거예요. 요거. 반응물과 생성물 에너지의 차. 그래서 얘를 우리가 반응열이다. 여기서는 당연히 뭐한다? 흡수한 열량을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화작용은 정반대로 물질을 분해하는 작용이고요. 그래서 물질을 분해하다 보니까 얘는 반응물이 가지는 에너지가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보다 뭐예요? 더 커요. 생성물보다. 그래서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커서 얘도 마찬가지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언덕을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가지는 활성화에는 어디서부터 요 꼭대기를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표현해 주자니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얘가 뭐에 해당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응열일 거다. 양쪽의 에너지 차이. 그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발열 반응이다. 이화작용이다. 물질을 뭐하고 있다? 분해하는 반응이다. 오케이?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묻냐면요. 야, 그렇다면 동화적용에서 안정한 물질은 뭐가 더 안정하게
자, 안정한 물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너무 뭉뚱그려서 표현한 표현인데, 어쨌거나, 안정한 물질은 뭐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뭐하다? 낮은 상태가 안정한 물질에 속한다. 그렇다면, 동화적에서 누가? 반응물이, 그리고 이화적에서 누가? 생성물이 훨씬 더 안정한 물질입니다. 그죠? 그러면 또 하나가 뭐냐면, 야, 그렇다면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에서 뭐가 더 자연스럽게 훨씬 더 자연 상태로 편하게 일어날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동화와 이화작용 중에 실제 자연 상태에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혹은 편하게 혹은 발생 빈도가 큰 건 누구다? 이화작용일 거예요. 이화작용. 왜냐하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물질들이 안정한 상태로 변하려고 하지, 안정한 상태에 있는 물질들이 불안정하려고 하는 건 뭐한다? 얘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의미는 무슨 얘기예요? 야, 동화작용이 훨씬 더 어렵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몸 안에서 물질을 분해하는 것보다는 몸 안에서 물질을 합성하는 작용이 훨씬 더 뭐하다? 어렵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학생들한테 고3 모의고사를 쫙 풀리면요, 이런 게 돌출보기로 나와요. 그래서 저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누가 더 안정한 물질이에요? 딱 머릿속에 기억해야죠.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뭐가? 안정한 물질이야. 그러니까 동화점에서는 반응물이 더 안정하고 이화점에서 뭐가? 생산물이 더 안정한 물질이야.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두라고. 오케이. 어렵지 않게 설명을 드리고요. 설명이 좀 빨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1년 내내 공부한 방언이고요. 그리고 목표는 내용을 최소화시키고 문제 안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돼서 되도록이면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테니까 특히나 이 단어는. 그리고 가다가 중간에 킬러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 있죠.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자기의 전도, 그리고 근수축, 그리고 유전. 그 파트는 겁나게 느리게 문제 매번 확인하면서 넘어갈 거예요. 됐지? 자, 그래서 두 번째 구조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생물은 세포로 구성됩니다. 두 번째, 생물은 물질 대사한다. 기억하세요. 자, 그렇게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설명드렸어요. 됐죠? 자, 물질 대사에 대한 얘기를 설명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입니다. 자, 생물은 외부 환경 변화를 뭐로 받아들인다?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극으로. 와, 오늘 햇빛이 되게 강한데? 오늘은 흐린데? 여러분, 그 날씨도 뭐에 대한 얘기야? 거기는 환경 변화고 자극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자극에 대해서 뭐예요? 반응을 함으로써 생명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생명 유지. 그래서 요 자극에 대한 반응은요, 제가 잠깐 빼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자극에 대해서 생명체가 반응을 보인단 말이지. 반응을 보일 때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구분해야 될 게. 첫 번째 무슨 반응? 양성 반응과 음성 반응을 구분하자. 자, 양성 반응과 음성 반응을 구분하자는 얘기는 우리가 코로나 PCR 검사하잖아. 그지? 그럼 뭐예요? 선생님 저 두 줄 나왔어요. 그럼 양성이야. 그지? 한 줄 나왔어요. 뭐예요? 음성이죠. 그런데 생물들이 자극의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양성 반응과 음성 반응이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음성 반응은 뭐예요? 회피예요, 회피. 자극을 준 방향에 대해서 반대방을 뭐 할 때?
도망을 갈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음성 반응이라고 한다. 그렇지 않고 자극을 주는 방향으로 들이대면 뭐가 되는 거야? 그건 양성 반응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가 그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자극에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다. 우리가 뭐야? 반응의 종류라고 얘기합니다. 반응의 종류. 그래서 실제 식물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동물이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뭐라고 한다? 주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불성과 주성은 야 어떤 생물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건데 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뭐예요? 야 불광성이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뭐야? 아 불성이가 보니까 이건 식물이 반응을 보이는 거구나. 혹은 주화성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건 뭐야? 아 동물이 보이는 반응인가? 라는 걸 확인을 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몇 가지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냐? 예,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식물의 뿌리예요. 식물의 뿌리. 자, 식물의 뿌리는 누가 자극원이 될까요? 자극원이 되는 게 누구냐면 중력입니다. 중력. 그래서 식물의 뿌리는 중력의 방향으로 우리가 자라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지? 암벽에 여러분 비스듬히 놓여있는 거의 무하게 쓰러져 놓여있는 소나무들도 뿌리는 어떻게 돼? 중력의 아래쪽으로 자랍니다. 그러면 이 식물의 뿌리가 보이는 이 중력이라고 하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뭐라고 설명한다? 아, 중력의 방향으로 회피하지 않고 그 방향으로 뿌리가 자라기 때문에 양성보다 불성인데 중간에 뭘 넣는다? 자극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중력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하자? 양성 불지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양성 불지성. 그래서 양성 불지성이라는 게 식물의 뿌리는 양성 불지성이야. 여기는 중력의 방향대로 뭐한다? 자라고 생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식물의 줄기는 뭐가 될까? 식물의 줄기는요, 중력의 작용을 해서 반대가 여러분 뭐해야 돼? 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위로 올라가면 뭐가 되는 거야? 음성 불기성입니다. 식물의 줄기는. 그 다음이 얘 두 번째로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얘 두 번째로 예를 들면요. 얘 두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라고 하면 불나방을 먼저 해볼까요? 왜 불나방이라고 얘기하죠? 얘한테 주는 자극어는 뭐예요? 불이에요, 불. 그래서 불화자를 쓰죠. 불이면 불만 보면 미친 놈이 불나방 아니야? 근데 얘는 곤충이란 말이야. 근데 곤충이 뭐야? 동물 아니야? 그렇다면 얘는 불을 보고 달려든단 말이야. 그럼 무슨 반응? 양성 반응인데 뭐라는 거야? 주성이야. 왜? 곤충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한다? 주화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나방은 양성 주화성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라고 하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야? 아, 불을 보고 불나방은 달려 들어가는가? 자기가 타 죽을 걸 모르나?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 뭐야? 용서가 거고. 그지? 자, 거기에 하나 더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나오는 뭐냐면 자, 옥신이라고 하는 뭐예요? 식물의 생장호르몬입니다. 식물의 생장호르몬. 자, 옥신이라는 요게 식물의 생장호르몬이 있는데 이 옥신이라고 하는 것에 누구한테 있다? 귀리입니다. 귀리. 식물의 귀리에 자엽초라고 얘기하죠. 자엽초라고 하는 건 뭐야? 우리가 귀리를 딱 씌우면 처음에 새싹이 쫙 나올 때 그게 우리가 뭐라고? 새싹이야 새싹. 귀리에 새싹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자엽초라고 얘기를 하자. 자엽초.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땅속에 귀리의 씨앗을 딱 뿌리면 귀리가
뾰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지? 올라왔어. 근데 얘한테 햇빛을 비춰주잖아요. 햇빛을 이렇게 비춰주면 이 옥신이라고 하는 무슨 호르몬? 식물 생장 호르몬이요. 햇빛에 비치게 되면 주머니 갑니다. 회피를 해서 햇빛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이 반대 방향의 옥신의 농도가 뭐한다? 높아져요. 그럼 옥신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시간이 경고가 되거나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한다면 오른쪽은 생장이 잘 되고요. 왼쪽은 생장이 더뎌요. 그래서 햇빛을 마치 비춰주는 방향으로 자라는 것 같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자란다니까. 자엽수가. 그래서 오른쪽의 부분, 옥신의 농도가 높은 쪽은 생장이 뭐예요? 크고요. 생장하는 정도가. 반대쪽 옥신의 농도가 작으니까 생장이 작아. 오케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퀘스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신이라는 식물 호르몬이 가지고 있는 반응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옥신이라고 하는 식물 생장 호르몬이 빛에 대해서 야 얘는 자고니 비치겠네요. 도망가 안 도망가? 도망가. 그래서 뭐야? 회피하니까 음성 불광성이야. 그죠? 라고 해서 그렇게 답을 썼더니 학교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라고 얘기한다니까? 왜? 여러분 놓치고 있는 게 있죠? 뭐야? 옥신은 생물이 아닌가? 얘는 호르몬이에요, 단백질. 그럼 옥신이 빛의 방향에 대해서 회피하는 건 그거는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대답을 하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선생님. 귀리의 자역초가 생물이기 때문에 얘가 보이는 반응은 뭐일 거예요? 양성 불광성이에요. 귀리의 자역초가 보이는 반응을 양성 불광성이라고 이해해야지. 옥신이 도망갔으니까 제가 음성 불광성이에요. 옥신은 생명체가 아니라니까. 그치? 틀리고 난 다음에 왜 틀렸는지 모를 수 있는 문제야. 왜? 옥신이라고 하는 놈은 비록 빛에 의해서 도망가고 햇빛받으면 하지만 얘는 뭐가 아니다? 생명체가 아니다. 생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생물과 무생물을 비교하기 위해서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단 말이야. 그지? 학교 선생님이 참 잘 일하셨지. 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음성과 양성 여기에 꽂혀갖고요. 야, 들이대 아니면 도망가 라고만 생각을 해서 옥신을 뭐로 만들었다? 생명체로 만들어서 양성, 음성, 불광성이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아주 사소한 데를 파고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뭐예요? 실수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귀리의 자역초가 생명체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뭐라고요? 반응이 양성 불광성이다. 기억하기.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양성 반응과 음성 반응의 음성 반응보다 해피 반응입니다. 그리고 식물이 보이는 반응성을 뭐라고요? 반응을 불속이라고 하고, 동물이 반응을 보이는 거 뭐라고? 주성이라고 표현한다. 됐죠? 그래서 중간에 자국원을 넣어서 치면 뭐가 된다? 아, 중력. 하면 뭐야? 불과 광이면 뭐가 되죠? 빛.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할까? 성질을 정리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게 뭐예요?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얘는 여기 아니면 설명할 데 없으니까. 자, 실제 뒤에 나오는 자극에 대한 반응은 뭡니까? 의식적인 반사, 무슨 반사?
무의식적인 반사. 여기 대뇌가 관여하는 반사와 대뇌가 아니고 중간뇌나 혹은 소뇌나 혹은 연수나 이런 것들이 반응하는 것에 대한 반사의 종류가 이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미모사는 입힌 물체의 다음에 잎을 잡는데 그럼 이 미모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해볼까? 얘는 뭐야? 음성, 불축성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미모사의 잎은 음성, 미모사는 불축성을 갖는다. 접촉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반대방향으로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요 다음에 나와있는 밝은 곳에 있는 동공이 작아지고 어두운 곳에는 동공이 커지는 건 이거 뭐예요? 동공반사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동공반사보다 대뇌가 관여하는 무의식적인 반사를 누가 관여하죠? 중간뇌가 관여하죠. 중간뇌.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 다시요. 자, 그러고 자극에 대한 반응을 공부하고 왔으니 두 번째가 뭐래? 항상성이래요. 그래서 자, 체내나 체외 관계없습니다. 생물의 환경이 변해도라는 얘기는 이때 얘기하는 건 체내도 체외도 포함을 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몸 안의 환경 변화나 몸 바깥에 있는 환경 변화가 생긴다 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이 몸 안쪽의 상태입니다. 체내 상태를 일정히 유지하려는 성질을 뭐라고? 항상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항상성은요 뭐가 관여합니까? 라고 한다면 호르몬과 신경이 여러분 관여하는데 우리가 이 두 개에 대한 얘기가 뭐예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항상성 유지를 하는데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항상성 유지의 기작이 뭐가 있죠? 라고 한다면 체온 유지라든가 삼투압 유지라든가 그지 혈당량 유지라든가 혈액 안에 들어있는 혹은 몸 안에 pH를 유지시켜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란다? 항상성 유지의 포인트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지? 기억나지? 시험 봤을 때 오줌의 삼투압, 오줌의 농도, 혈액의 양, 혈액의 혈압, 뭐 혈압 삼투압, 혈액의 삼투압 뭐 이런 것들이지? 다른 것들 여기도 뭐예요? 어렵게 나오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요. 생명체의 특성. 생물의 특성 세 번째. 생물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항상성 유지에 기여를 한다. 자, 처음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생물의 특성 첫 번째 뭐라고?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물질을 사랑한다. 세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항상성을 유지한다. 됐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발생과 생장이랍니다. 우와, 얘 남았어요. 자, 발생이라고 하는 건 뭔데? 라고 한다면 단세포생물은 발생 안 해. 다세포생물이죠. 다세포인데 수정란은 얘는 뭐예요?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 딱 하나의 세포야. 근데 성체는 뭐야? 여러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발생 과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자, 단지 세포의 수를 늘리고 이게 아니지. 늘리는 과정도 있어. 그리고 또 뭐가 돼야 돼? 세포의 분화 과정도 나타나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발생이라고 하는데 이 발생은 제가 좀 끄집어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발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발생. 자, 발생 과정은요, 이제 여러분 유저를 다 배웠으니까 제가 이렇게 합니다. EM, 오케이, 수정란. 자, 수정란 상태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세포수를 늘리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뭐한다? 세포의 수를 늘리는 과정이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이 세포의 수를 늘리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정란으로부터 세포의 수를 늘리는 과정을 나날 과정이라고 하죠.
나날 과정이다. 자, 나날 과정은 목적이 뭐라고? 맞아. 한 개의 세포가 아니라 세포의 수를 뭐 하는 거예요? 늘려주기 위한, 많게 해주기 위한 과정이에요. 많게 해주기 위한. 그런데, 자, 나날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그 첫 번째가, 얘는 뭐예요? 세세포물이에요. 똑같은 게 뭐 한다? EN 상태의 것들이 계속 뭐 할까? 많아지니까. 그런데, 뭐가 없다? 생장기가 없다. 그래요. 생장기가 없다는 얘기는 나날 과정에 대한 얘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간기 중에서 뭐가 없다? 지원기가 생장이 돼요. 그래서 지원기가 생장이 되면서 뭐라고 얘기한다? 생장이 없는 체세포들이다. 자, 생장이 없는 체세포 분열 과정을 통해서 세포의 수를 기하급수로 늘립니다.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16세포기, 32세포기, 64세포기 막 늘려가는 거야. 늘려가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야 그렇다면 수정란의 크기, 우리가 수정란의 크기고 혹은 배 크기라고 얘기하죠. 수정란의 크기는 변해 안 변해? 얘는 일정하다고. 왜? 생장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요 각각의 나뉘어진 세포, 즉 세세포들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포들을 세포라고 이해하면 참 좋은데 뭐라고 표현할까? 할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할구. 그래서 우리가 할구 혹은 세포, 할구의 수는 뭐 할까요? 계속 증가할 거야. 맞아? 할구의 수가 증가하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각 할구의 세포 질의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할 거야 그만. 그지? 각각의 할구의 뭐가 세포 질의량. 세포 질의량이라는 얘기는 세포 소기관들이 여러분 약이라든가 그 안에 찾아오고 있는 것들이겠죠.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이런 것들 양은 뭐한다? 줄어들 거야. 하지만 DNA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DNA 양은 전체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왜? 계속 복제가 될 테니까. 복제가. 그래서 얘는 지연기 없이 S기, G2기 분열기. S기, G2기 분열기를 뭐야? 무한 반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뭐라고? 나날 과정이다. 그래서 DNA 상대량은 전체로 보면 뭐 한다고 당연히 증가할 테고 할구 하나로 보면 어떻게 되죠? 할구 한 개를 본다면 얘는 일정하지 않을까? 왜? 최대 분열이니까. 그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날 과정에 대한 얘기를 먼저 이해하기 됐니? 자, 그러면 세포의 수를 겁나게 늘렸어. 그럼 겁나게 늘려놓고 나날 과정을 지나고 나면 뭐가 됩니까라고 하면 됩니다. 배합이라고 그러죠. 배합이. 자, 배합이가 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뭐 꽁나무 잎을 닮았다라는 거야. 그림을 잘 그리면 좋은데 그림 못 그리니까 그냥 대충 쓸게. 상실배, 그 다음에 뭐예요? 후배. 그래서 실제 사람 같은 경우에 이 후배 상태도 뭐가 되죠? 여성의 자궁의 착상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미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이 후배를 지나면 뭐가 되죠? 남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한다? 이제 마지막에 신경배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 배아기에서는 뭐가 될 거야? 아, 아까 얘기한 거야. 세포에 뭐가? 분화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한다. 세포가 조직의 일부가 되고 기본의 일부가 되려면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선생님 맨 처음에 있는 이 수정란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얘가 줄기세포라니까. 왜? 모든 기관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의 원래 기본이니까. 얘는 심장이 될 수도 있고 위가 될 수도 있고 간이 될 수도 있고 그지? 신경조직이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분화가 가능한 세포의 분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배양의 상태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세포의 분화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만 일어나는 거 아니야. 실제는 뭐예요? 나갈 과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눈에 띄어요. 눈에 띄어. 자, 그리고 이렇게 신경배까지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지? 이때부터 뭐야? 태양입니다. 태양을 지나서 어린 개체의 완벽한 뭐예요? 여기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렇잖아. 뭐 중추신경계는 이 신경배부터 시작을 해서 쭉 뭐합니까? 발달을 하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도 발달이 돼. 혹은 뭐 손이나 발, 이제 귀라든가 생식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제 생겨? 요 과정에서 뭐합니까? 우리가 생성이 되고 구성이 되는 단계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발생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수정과 한계 과정에서 선생님 그럼 여기 중에서 선생님 같으면 무슨 문제를 내실 거예요? 얘예요, 얘. 나갈 과정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저는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세포분이나 생세포분이라고 뭐한다? 구별을 해야 되니까 체세포분이라고. 그리고 재밌는 게 뭐라고요? 그죠? 생장기가 없이 바쁜가 봐요? 급한가 봐요? 생장은 너 체세포분이라는 거 아닐까? 거기에다가 각각의 할구, 수정란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데 할구의 수가 뭐한다? 증가한다니까 세포질량이 바쁘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원초적인 질문이 나왔을까? 여러분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누가 더 커? 난자가 훨씬 커요. 왜 그럴까요? 난화의 과정에 필요한 거예요. 양분이 들어가요. 난환이라고 하는 난화랑 양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싸고 그러니까 이 원인을 얘기한다면 결국에는 뭐가 난자의 크기가 정자보다 크고 난자 안에 들어있는 뭐예요? 난황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여기에서 에너지가 더 사용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니까. 이해가 되니? 그래서 뒤에 배아기하고 태아기에 대한 얘기는요. 실제로 예전에는 여러분들 그 임신 과정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생물학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배웠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쪽 부분은 약해졌다. 이쪽 부분은.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약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어디야? 나갈 과정에 대한 얘기를 머릿속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둬라. 그래서 발생은 뭐라고요? 난할 과정에 대한 얘기 꼭 기억하세요. 됐습니까? 난할 과정. 자,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우리가 네 번째 정들이에요. 야, 생물은 다세포 생물이면 발생도 하고 모두 한데 생장도 한대. 그러면 발생 과정이 뭐라 그랬죠? 한 개의 수정란으로부터 줄기세포에서 어린 개체가 되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발생이라고 정의를 내렸단 말이야. 그렇다면 어린 개체가 어른 개체의 성체가 되는 과정을 뭐라고 하는 거야? 이때를 생장이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그래서 발생에서부터 생장 과정까지 얘기를 합니다. 뭐는? 생물의 특성이 다세포 생물인 경우에는 발생도 하고 생장도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배웠던 4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죠? 첫 번째. 자, 세포로 구성되어 있대. 생명체는 두 번째. 물질 대사인데 외우라 그랬어 지금. 따로 외울 생각하지 말고 에너지 대사가 효소가 관여한다. 오케이? 자, 세 번째. 자극에 대한 뭘 보인다고요? 반응을 보이고 몸 안에 상태를 일단은 항상성을 한답니다. 누가? 생물. 그리고 네 번째가 뭐죠? 발생과 생장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제가 왜 여기서 써서 4개를 설명하냐면요. 요 4개의 특성이 뭔가? 대체유지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체유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서 자, 선생님 대체유지 현상하고 다른 게 뭔데요? 라고 하면 종종유지 현상을 우리가 구분을 해요.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현상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대체 유지 현상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자존 생각 없이 내가 현재 건강하게 혹은 현재 상태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현상에 대한 얘기들을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체 유지 현상 4가지 기억합시다. 됐죠? 자, 5번째입니다. 생식과 뭐예요? 생식과 유전이 나오네요. 생물의 특성입니다. 생식, 뭐 하는 건데?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 자선을 만드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생식이라고 합니다. 생식. 자, 집신벌레나 아메바는 뭐예요? 분열국으로 서식을 합니다. 번식을 한다. 그래서 단세포생물은 뭐가? 체세포 분열가지고 뭐죠? 생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세포생물들은 스스로의 체세포 분열 과정이 뭐다? 얘가 생식이라고. 그래서 체세포 분열 과정이 생식이면서 뭐가? 무성생식이죠. 성의 부분이 없이 나타나는 거에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단세포 생물은 체세포 분열 과정이 무성생식이다. 그래서 저 뒤에 가면 체세포 분열의 의미에 이게 뭐가 들어간다? 얘 때문에 생식이 들어간다. 생식이.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무성생식과 유성생식 구분하는 게 있어요. 성을 무시해야 되는 것과 성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무성생식 같은 경우에는 집신벌레 분열법과 히드라의 투락법이 나오는데 어느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분법과 투락법의 차이가 뭐예요? 그죠? 이분법은 똑같은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동일한 세포들이 되는. 근데 히드라 같은 경우에 투락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히드라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강장동물이군요. 옆에서 조그만 놈이 뭐한다? 돌출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법은 동일한 두 개의 객체가 나뉘는데 투락법은 뭐한다? 아주 자그마한 객체가 빠져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쪽에 뭐다? 세포질의 양의 차이가 생긴다. 그럼 얘는 뭐 할까요? 투락법으로 나온 히드라는 생장을 해야 돼. 얘가 어린 객체니까, 그지? 근데 아메바는 할 수 있어, 없어? 집시벌레 없어이? 그 차이. 그래서 그거 말고요, 우리가 여기다 하나 더 적어봅시다. 수납법 말고 뭐가 있어요? 영양생식 있죠? 영양생식. 그 영양생식은 뭐에 속한가? 무성생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은 그 가지를 잘라갖고 땅에다 꽂으면 뭐가 되죠? 거기서 뿌리가 나와서 하나의 개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꺾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무지, 줄기를 여러분 땅에 묻어버리면 거기서 뭐가 된다? 뿌리가 나와서 세개체가 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뭐라고? 영양생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것까지 무성생식이에요. 그러면 유성생식은 뭐게? 암수의 구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암수의 세습의 수정을 통해서 개체수를 늘린다. 여기서 수정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동물에서 나타납니다. 그럼 식물일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수분이라고 하죠. 누구와 누구? 암술과 수술. 근데 이 수분 과정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중복속이 나타납니다. 왜? 배와 배젖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중복수정? 아, 그래. 수분이 일어날 때는 뭐가 일어난다? 중복수정이 일어나는 정도까지는 커먼센스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 그게 은행알이 여러분들 딱 떨어질 때 발을 밟으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그 냄새가 하면서, 그지? 근데 은행알이 달려있는 게 뭐게? 암구름입니다. 은행알이 없는 게 뭐다? 수구름이에요. 숫구름. 그래서 암수가 다르다. 그래서 그게 뭐라고 한다? 자웅이치. 근데 어떤 놈들은 뭐가 되죠? 암술과 수술이 같은 몸만에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자웅동체라고 한다. 자웅동체. 암수가 구별이 되는데 유성생식을 하는데 자웅이체냐 자웅동체냐에 따라서 뭐 한다? 솔직히 달라집니다. 자웅. 유전이에요, 유전. 자, 유전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4단원에 가면 공부해보셨잖아요. 형질, 그죠? 유전물질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유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염색체력이냐, 성염색체력이냐, 다민인자 유전이냐, 아니면 다인자 유전이냐, 그 다민인자에 뭐죠? 우열의 법칙이 성립이 되느냐, 아니면 분만 유전이냐, 아니면 독립의 법칙이 성립이 되느냐, 아니면 연관이 되어 있느냐,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야. 생각보다 그게 유전 얘기만 하면. 그래서 생식과 유전을 한다. 물은 생물은 됐니? 자, 그러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여섯 번째죠. 자, 적응과 진화를 한답니다. 적응과 진화. 자, 우리가 자극에 대한 반응하고 적응의 의미가 좀 틀려요. 왜? 자극에 대한 반응은 뭐예요? 짧은 시간 동안에 주어지는 자극에서 반응을 보이는 거고요. 적응은 뭐게? 긴 시간 동안에 환경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환경마다 일어나면 적응은 뭐가 되는 거야? 환경 변화를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사실관계 적합하게 몸의 형태나 기능 혹은 생활 습성 등을 변화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적응이라고 한다. 대표 예가 누구게요? 그 선인장. 가시가 원래 뭐였습니까? 잎이었어요. 선인장 가시가 잎이었는데 걔가 뭐가 되는 거야? 수분 소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반환한 거고요. 그리고 보호색. 아시죠? 보호색. 그런 것들이 뭐야? 적응에 속하고요. 자, 그 진화라고 하는 건 뭔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더해집니다. 뭐가 변해요? 유전자 구성이 변하다. 유전자 구성이 변해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진화라고 한다. 그래서 현재 이 진화론에 대한 얘기는요, 하나로 딱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합칩니다. 뭐라고요? 다윈이 얘기한 자연선택설, 그리고 갈라파고스 군대에서 볼 수 있는 격리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다? 돌연변이설까지 이 세 가지를 같이 섞어서 설명을 해야지 뭐한다? 설명할 수 있겠죠. 뭐 통합학에서 나올 때 그거 기억하십니까? 항생제, 내성제균? 그럼 걔도 마찬가지 뭐한다? 자연선택에다가 돌연변이에다가 뭐예요? 두 가지 섞어서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한다? 진화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얘 나와 있는 갈라파고스 군대에 사는 핀치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야? 경리선입니다. 그죠?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던 핀치들이 갈라파고스 군대에 이사를 갔더니 먹이가 달라. 그래서 뭐예요? 부리의 종류가 달라지면서 서로 완벽하게 다른 종으로 바뀐 거예요. 구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경리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적응과 진화예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얘기다? 생물의 특성에 대한 얘기다. 정리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또 합니다. 또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들 사람과 자극에 대한 뭘 보인다고요? 반응을 하고
항상성을 갖는데 그리고 발생과 뭐 한다고요? 생장을 한답니다. 그래놓고 제가 이 네 가지를 뭐라 그랬죠? 요 네 가지를 개체 유지를 위한 현상이야.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가 뭐였어요? 그러면 첫 번째가 생식과 뭐예요? 유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전과 진화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종종 유지를 위한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특성을 그냥 단순하게 각각에 대한 특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묶어서 야 개체유전상과 종류현상으로 나눠서 우리가 해석을 하자. 됐습니까? 물론 뒤에 가면서 계속 이것들에 대해서 뭐예요? 얘기가 나오고 배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전체가 뭡니까? 생명입니다. 이 전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배운 생물에 대한 얘기인 거야. 자, 거기까지 하고 생물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 자, 그래갖고 뭐가 나옵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라리야. 자, 바이러스가 나오는데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요. 바이러스가 시험에 나오는 게 되게 높아요. 수능에. 그래서 바이러스는 일단은 두 개로 구분합니다. DNA의 바이러스, 그 다음이 RNA의 바이러스다. 뭐에 따라서 핵산을 유전 물질을 뭐로 가지고 있니? 종류에 따라서 핵산의 종류에 따라서 DNA의 바이러스와 RNA의 바이러스 우리가 뭐한다? 구분을 해요. 선생님 DNA나 RNA 둘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는요 DNA면 DNA, RNA면 RNA 하나만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한다면 그 놈이 살고 있는 숙주에 따라서 구분을 하죠. 뭐라고 구분합니까? 동물 바이러스와 그리고 식물 바이러스와 그리고 세균 바이러스라고 얘기합니다. 뭐에 따라서? 숙주의 종류에 따라서도 구분해요. 그래서 동물 바이러스다, 식물 바이러스다, 세균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지? 그러니까 광우병은 뭐에 대한 얘기야? 동물 바이러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코로나도 뭐에 속한다? 동물 바이러스 아닐까? 너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어?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동물이 인위적으로 만든 바이러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생체 실험을 통해서. 그럼 어디로 가요? 그건 이제 저거기 있죠. 얘 숙주가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3개 다 될 수도 있고. 자연 형태의 것만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비루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바이러스는요, 이렇게는 구분합니다. 핵산의 종류에 따라서, 숙주의 종류에 따라서 바이러스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뭐예요? 세균보다 크기가 작아. 그리고 감염성 병원질병, 접촉을 통해서 호흡기난 나타나는 거. 그래서 바이러스는 뭘 통과한다? 세균 여과기를 통과한답니다. 뭐보다 작기 때문에 세균보다 작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균 여과기를 통과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니? 라고 한다면 뭐냐?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다. 통과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추론하셔야 돼요. 세포막. 자, 그래서 이놈의 바이러스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라고 졸죠. 졸 상태와 개 상태를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왼쪽을 졸이라고 그러고요. 오른쪽을 개리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 들리는데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시냇물은 졸졸졸 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 그냥 살아있는 상태. 근데 여러분 젤리 기억하십니까? 젤리는 뭐예요? 죽어서 굳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숙주세포 내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숙주세포 내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성을 나타내주는데 안에서는 숙주세포 밖에서는 뭐가 되냐? 겔 상태예요. 그래서 겔 상태여서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바닷물에 들어가도 7일 동안은 생존한 겁니다. 죽지 않고. 그래서 밖에서는 무생물의 특성을 나타내고요. 안에서는 뭐가 된다? 생물의 특성을 나타내준다고요. 생물의 특성을 나타내준다. 그지? 자, 그래서 조라고 겔이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두 가지처럼 같이 갖고 있어. 생물적 특성도 갖고 있고 비생물적 특성도 갖고 있다. 그래서 생물적 특성은 뭐게라고 한다면 얘는 딱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로 구성되어 있냐? 핵산과 단백질 딱 그겁니다. 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세포 속이거나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뭘 갖고 있지 않다? 리보솜을 갖고 있지 않아. 그래서 얘는 리보솜이 없어서 단백질을 합성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가 없어?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없다? 물질태를 할 수가 없어.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단백질 결정체라고 얘기합니다.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물질에서 할 수 없다는 게 뭐 물질에서 할 수 없다는 그 바이러스 자체가 물질. 바이러스가 겔 상태에서는 물질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장이 효소를 갖고 있잖아. 효소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생물적 특징은 숙주세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뭐 한다? 물질세라는데 누굴 지우고 있어? 이게 포인트야. 숙주세포가 가지고 있는 효소와 숙주세포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아미노산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서 뭐한다? 물질 대사를 하고 그리고 유전 물질을 뭐한다? 복제도 해요. 그래서 유전도 하죠. 그죠? 그래서 중간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돌연변이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뭐한다? 적응하고 진화까지 합니다. 뭐가 나타난다? 변종이 나타난다. 오케이? 그러니까 스스로 효소가 없는데 누굴 활용하는 거야?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활용해서 물질 대사도 하고 복제도 한다는 거. 오케이? 근데 비생물적 특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포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숙주세포 내에서는 생명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세포 밖에서는 뭐다? 생명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세포 소개관이 없어요. 그래서 입자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입자 상태. 스스로 증식하거나 물질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효소를 갖고 있잖아. 효소를. 그래서 얘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박테리오파지의 구조와 증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와 이거 봐. 박테리오파지는 뭐예요? 세균성 바이러스. 그리고 핵산을 뭘 갖고 있다? DNA를 갖고 있어요. DNA.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돼 있죠. 무슨 벌레 로봇도 아니고. 그래서 그 안에 DNA에 단백질 껍질하고 머리뿌리로 연결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활물기생을 할 때 세균에 부착이 되면서 뭐가 빠져나간다? DNA만 세균하고 침투합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머리하고 꼬리는 그대로 두고요. DNA만 들어가요. 그래서 그 DNA가 들어가서 이 세균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위해서 뭐한다? 자기의 머리, 꼬리, DNA를 복제합니다. 그리고 빠져나갈 때는 어떻게 한다?
다시 합체를 해서 빠져나와요. 들어가는 건 뭐만 들어간다? DNA만 들어간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숙주세포가 가지는 효소가 물질을 이용해서 증식을 하는 단계를 뭐한다? 따로따로 해요. 머리 따로, 꼬리 따로, 그 다음에 뭐야? DNA 따로.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올 때 뭐 한다고요? 빠져나온다. 그래서 빠져나오면서 뭐 하죠? 얘 세균의 세포를 파괴하거나 혹은 독소를 분解빠져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박테리오파지의 증식 과정에 대한 얘기에서 기억해야 될 거 몇 가지다. 첫 번째, DNA만 들어간다. 나올 때 뭐 한다? 합체돼서 나온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한 얘기야. 질문을 좀 해보자. 비루스라는 놈이 있대, 바이러스가. 자, 이놈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얘는 최초의 생명체가 아니다. 라고 추론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이러스는 최초의 생명체가 아니야. 그죠? 왜 그러냐면, 삶을 기생하는 특성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 뭐 하는 거야? 기생한다. 야, 기생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상호작용에 대한 기억나네요. 뒤에서 공생, 경쟁 배파, 분석, 맞아? 그래서 공생에는 뭐가 있냐? 상리공생, 편리공생이 있었고, 기생은 뭐 하는 건데? 한쪽은 손해보고 한쪽은 이득을 보는 거 아니야? 그지? 활용시험 때문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이러스의 진화 방향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바이러스의 진화 방향은 자, 생물에서 무생물 쪽으로 진화가 되게요? 아니면 거꾸로 무생물이었는데 점점 생물의 특성을 갖게 되는 방향으로 진화가 되고 있지. 그죠? 이거의 정답은 생물에서 무생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게 맞을 거예요. 이제 뭐 틀리고 진화 방향이 생물에서 무생물로 가. 근데 여기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이런 정도는 알아봅시다. RNA 가설이라고 얘기합니다. RNA 가설에 대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여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첫 번째, 최초의 생명체는 DNA가 아니라 뭐가 R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최초의 생명체, 지구상에서 사는 자가 최초의 생명체입니다. 얘가 뭐라고요? RNA를 유전물질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야, 바이러스의 진화방이 왜 생물에서 무생물로 가게? 라고 얘기했을 때, 문제는 그렇게 추론하는 거냐? 과연 바이러스가 지구에 처음으로 탄생했을 때, 효소가 없었을까? 효소가 없고 물질 변화할 수 없으면 뭐가 되죠?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물질 대사하다가 워낙에 생물의 종이 많아지고 활물미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야?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요. 와, 전 세계에 있는 생명체들을 다 잡아갖고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DNA를 가지고 있는데 DNA를 유전물질로 가지고 있는데 DNA 안에 효소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RNA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 중에는 이것 안에 효소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존재하였습니다. 해양 열수구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뭐한다? 변형되어 있는 RNA를 가지고 있거나 효소를 가지고 있는 미생물들이 있다고.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 우리가 유전물질은 RNA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 RNA를 가지고 있는 저차원의
생명체들이 효소를 가지고 쓰러 보였을 것이다. 물질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RNA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기반으로 해서 바이러스의 생명체의 진화 방향을 현재 원래는 생물이었는데 무생물 특성이 점점 반드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뭐한다? 확인할 수 있지 않겠니? 됐나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는 정리를 다 했네요. 자, 근데 중간에 하나 빼먹은 거 있어요. 자, 페이지 어디냐면 여기 화성생명체 탐사 실험. 자, 화성생명체 탐사 실험은요, 얘는 1970년대죠. 바이킹호가 걔가 가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미생물이 발견됐습니다. 미생물이. 그래서 요 왼쪽에 실험장은 진짜 오른쪽은 그래도 나아. 자, 첫 번째 뭘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방사성 원소에 대한 이해하셔야 돼요. 자, 14의 탄소, 6번은 14의 탄소가 뭐다? 방사성 원소랍니다. 왜? 얘가 7번에 질소로 변화가 되거든? 그래서 지압을 하는 친구들 둘 다, 뭐지? 지압 싫어하는 봄이 있는데. 어쨌거나,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반감기죠, 반감기. 얘 반감기가 얼마밖에 안 된다? 5,600년이다. 그래서 반감기가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화석이라든가 생명체의 화석들을 연대를 측정할 때 주로 얘를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분기를 뭐라고 한다? 베타 분기라고 얘기합니다. 학분열 중에. 그래서 베타 분기를 통해서 탄소가 질소로 바뀐단 말이에요. 얘가 원래는 베타손이라고 하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선 물질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동화작용을 보는 시점 잘 보세요. 빛하고 밑에 있는 뭐예요? 가열광치가 나오는데 빛이 첫 번째예요. 먼저 빛을 비춰서 뭐예요? 광합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14의 예시라서 다 빼내야 돼요. 대기를 빼내서 이 가열장치는 나중이에요. 뭐 하는 거야? 야, 광합성 생명체가 있다면요. 빛을 비추고 이산화탄소 좀 광합성 하지 않을까? 그럼 뭐가 만들어질까? 유기물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뭐 하는 거야? 연소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광합성을 통해서 14의 탄소가 들어가 있는 포도당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유기물이 있어. 그럼 얘를 뭐 하는 거야? 이 가열 장치는 연소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발생하게? 14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지를 오른쪽에 물 통해서 방사능 계측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얘가 계측이 돼. 그럼 뭐야?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있군요. 그렇지 않아? 그럼 뭐야? 없군요. 라고 확인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 하는 거예요? 14의 탄소로 표시된 영양소를 넣어줍니다. 말 그대로 14의 탄소가 포함되는 포도당을 여기는 넣어주는 거지. 그러면 화산토양의 생명체 무슨 작용? 이화작용을 할 수 있는 놈이 있다면 옆에가 뭐예요? 방사능 계측기를 사용하거나 혹은 또 얘 대신에 뭐야? 기체 분석기를 사용하면 돼요. 산소호흡이라는 놈이 있다면 뭐한다? 산소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뭐 할 테니까? 배출을 할 테니까 기체 화학이랑 달라지지 않았겠니? 기체 분석기. 그러니까 얘 대신에 방사능 계측 대신에 기체 분석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방사능 계측기는 14의 이산화탄소를 보기한 거고요. 기체 분석기는 뭐라고요? 야, 이 안에 산소가 있었는데 산소가 적어지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졌는데 그거 뭐야? 이화작용하는 생명체가 그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물질 대사를 하는 생명체가 화성 토양에 있는지를 어디에 탐사선에서 직접 실험한 내용들입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생물의 특성하고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다 됐으니까 개념 확인 볼게요. 자, 생물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가 뭐라고? 세포라고요.
그 다음이 동화작용 뭐 하는 거예요? 간단한 물질을 복잡한 물질로 합성하는 거야. 그래서 방합성이 여기에 속하겠네. 이화작용은요, 복잡한 물질을 간단한 물질로 분해하는 거야. 세포 배정 되겠죠. 자, 항상성은 뭐 하는 거예요? 체온 유지. 물질 산화는 뭐 하는데?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살아가기 위한. 전과제로 선인장의 잎이 가시로 변한다.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뭐라고요? 키가 작고 핵산이 있어요. 세포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생명체 밖에 독자적이나 물질을 할 수 없다. 맞습니까? 자, 요렇게까지 얘기가 되면요. 어디가 끝났다? 맨 앞에 생물의 특성과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끝났습니다. 자, 생물의 특성과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드렸고요. 이제 자, 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는데 자, 생명과학의 특성에 대한 얘기와 탐구 방법인데 아마도 생명과학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그냥 읽고 넘어갈 거예요. 얘는 아마도 얘가 생추의 맨 첫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세포설에 대한 얘기 등등에 대한 얘기가 쭉 얘기가 나올 거야. 그래서 자, 생명과학의 특성이라는 게 뭔데? 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의 특성과 생명성을 연구해서 생명의 본질을 밝히고 그 성과를 보호해다가 인류의 생명과 복제에 응용하는 종합적인 학문이다. 여기에서 생명과학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연구 대상은요 가장 작은 세포로부터 조직, 기관, 객체라고 하는 구성 단계에 대한 전체 그리고 객체군과 분기,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가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이다. 그래서 실제로 세포학이나 생리학이나 유전학이나 분류학이나 생태학 등을 뭐한다? 연구 범위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합적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그랬잖아요. 생명과학이 깊이 들어가면 누구하고 쪼인된다? 화학하고 있습니다. 화학하고. 그래서 자 물질은 분자순에 많은 생명현상이 화학과 물리학적으로 거쳐서 밝혀졌기 때문에 혼자만의 학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생명과학자는 생명대의 복잡한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컴퓨터공학, 정보기술 등과 같은 다양한 학문 영역을 뭐한다? 넘나들면서 연구한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복잡한 데가 되겠죠. 유전공학이라든가 생물 전구학이라든가 생물 기계공학이라든가 생물 지리학이라든가 거기가 상당히 뭐한다? 넓어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나요? 자, 요렇게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제 탐구 방법에 대한 얘기는요. 결국에는 우리가 두 가지 탐구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귀납탐구입니다. 귀납탐구. 자, 귀납적 탐구를 얘기를 한다면 결국에는 뭐예요? 자연 상태에서 문제인식을 한단 말이야. 그럼 뭐 하죠? 관찰하고요. 그죠? 측정하고요. 여러 가지 등을 통해서 심판 자료를 분석하고 종합해서 그냥 뭐예요? 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납적 탐구 방법에 속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세포설, 모든 세포설이 이런 탐구입니다. 관찰을 통해서 뭘 통했습니까? 코르크만 현미경에 발견되면서 그리고 격리설도 마찬가지죠. 격리설이나 혹은 자연산 선택설도 이렇게 해서 뭐한다? 우리가 결론을 낸 것들이에요. 결론을 낸 것들. 그럼 얘 말고 범위를 넘어서도 지구어로 가버리면 뭐가 되냐? 대류동설. 또 뭐에 속한다? 여기 귀납탐구에 속할 거다. 그래서 순서 다시 한번 묻니다. 자연생을 관찰하면서 문제인식을 느낀 거잖아요. 그래서 관찰 등 자료 수집법을 고안해서
자료를 수집해 놓고 그 자료를 분석해서 규칙성 및 발견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뭐라고? 비례함수 탐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나 이렇게 비례함수 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왜 결론 도출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가 되는 거야? 다릅니다.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는 걸 사용한다. 연역적 탐구 방법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자연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먼저 뭐부터 한다? 가설을 세운다. 이 가설을 우리가 뭐라고요?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자기가 의문이 든 것에 대해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놓고 이 결론을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시험을 설계해야 돼. 그죠? 탐구 설계해야 되고요. 그리고 탐구를 수행해서 나온 결과들을 해석하고 그걸 뭐하고 가설하고 맞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단계가 뭐예요? 가설 접근 단계입니다. 우리가 잠정적인 결론을 내놓고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뭐가 되는 거야? 탐구 설계를 하고 탐구 수행을 하고 그죠?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변인을 통제하거나 조작하거나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그다음 마지막에 자료 해석 및 가설을 검증했는데 가설 설정하고보다 맞는 결론이 나왔다. 그럼 그냥 결론도 주고 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뭐예요? 피드백하는 겁니다. 야, 가설이 타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가서 가설을 수정해놓고 또 탐구 설계하고 탐구 수정해서 얘가 뭐다? 가설하고 만들 때까지 계속. 오케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걸 뭐라고 한답니다. 결론 도출을 시켜서 일반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게 연역탐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여러분 정확한 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대조 실험이 있어야 한다. 가설을 설정한다는 게 잠정적인 결론을 내놓기 때문에 그 잠정적인 결론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비교되는 실험이 있어야 돼요. 그 비교되는 실험 우리가 뭐라고?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험과 비교하기 위해 실험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을 뭐라고 할까? 대조군. 그리고 실험군은 실험 조건을 변화해서 조역한 면에 알아보는 집단을 우리가 뭐야? 실험군이라고 해서 대조군이 있어야지 뭐가 되죠? 실험군의 결과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이 된다. 오케이? 다음. 요 밑에 보시면 변인 통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변인이라는 게 뭐예요? 실험의 결과 혹은 우리가 내는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우리가 뭐라고? 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인 안에는요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이라고 얘기하고 조작 변이가 통제 변인인데 통제 변이는 뭐 하는 거예요? 일정에 일시키는 변이를 우리가 뭐라고? 통제 변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변이를 통제할 때는 뭐라고? 그냥 변이 통제라고 한다. 그래서 변이를 통제해 놓고 하나를 뭐 합니까?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작 변이라고 통제 변이를 무엇으로 한다? 독립 변이입니다. 독립 변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모양 변이를 독립 변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종속 변이는 뭐가 되는 거야? 조작 변인에 따라서 변하는 변이로서 실험 결과가 뭐예요? 종속 변입니다. 실험 결과 종속 변이.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네요. 연합 상공의 예입니다. 자, 누구죠? 이 프로곰팡이 프랭크니 갑자기 기억나니? 자, 세균 배양 접시에 프로곰팡이가 생긴 것을 발견했는데 프로곰팡이 주변에는 뭐라고 해요? 세균이 증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푸는 거야. 그래서 가설을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합니까? 야, 프로곰팡에서 나온 어떤 물질이 세균을 억제하는 작용을 했을 거야. 그래놓고 실험군은요 배양 접시에 프로곰팡이를 접종한 거, 대조군은 뭐 한 거야? 접종하지 않은 거. 그래서 조작 변이는 뭐 한 거예요? 프로곰팡이 접종이었고 나머지 자
실험 결과 열람전 세균 배양의 적시의 조건이라는데 이게 뭘까요? 온도라든가 배양액의 성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습도라든가 나머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들을 뭐 하는 거예요? 통계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야? 세균의 증식 여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과를 결론 도체를 자료 해석을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프로모펑이랑 접종한 배양 접시에는 세균이 증식하지 않았고 프로모펑을 접종하지 않은 배양 접시에는 세균이 증식했어. 결론이 뭐랑 똑같아? 가설하고 똑같기 때문에 결론 도출을 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 실험이 뭐예요? 프레임이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발견할 때 처음으로 활용을 한 거죠. 그리고 자, 에이크만의 각기병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파스체리의 뭐예요? 생물 속성도 실험도 검증도 마찬가지. 뭘 통해서? 면역적 방법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옆에 사이드에 잠깐 볼게요. A큐만의 각기병 연구는 뭐 하는 거예요? 현미와 백미예요. 그죠? 현미에 뭐가 있다고요?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어서 각기병을 예방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백미를 먹인 닭은 대부분 각기병에서 나타나는데 현미를 먹인 닭은 각기병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현미에 뭐가? 각기병을 예방하는 물질이 들어있을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비타민 B1이죠. 그 다음에 파스타의 생물 속성사 실험도 마찬가지다. 고기즙이 들어있는 조개 플라스틱에 목을 백종 모양으로 고린 다음 고기즙을 가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있는 미생물이나 죽겠죠. 근데 거기에서는 뭐가 나타나서 미생물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하나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열하게 뭐가 되는 거야? 대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는데 목줄을 자른 플라스틱에서는 뭐한다? 미생물이 자랐다. 그래서 뭐야? 생물은 생물로부터 생겨을 한다라고 하는 생물 속생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생명과의 다양한 탐구 방법에 보면 첫 번째는 다인의 자연선택서라고 해요. 실제로는 경상이 같이 이루어진 거 아시죠? 얘는 무슨 방법이다? 귀납적 탐구 방법을 통해서 귀납 탐구 방법하고 유력 탐구냐 한꺼번에 사용을 합니다. 한꺼번에. 그래요. 왓슨과 크릭의 DNA 구조 발견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는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윈의 자연선택에 왓슨과 크릭의 DNA 구조 발견을 귀납상이랑 박수 발견으로 설명하는 교과서도 있으니까 교과서가 달라. 이거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올 거란 얘기지. 그죠? 그래서 실험 과정에 대한 얘기만 나옵니다. 개념 확인 볼게요. 자, 비난적 탐구는 뭐 한다? 가설을 설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포설이 여기에 속할 거다. 면역 탐구는 가설을 설정해야 돼. 그래서 뭐야? 페니실린 발견이 여기에 속할 거야. 그래서 얘는 뭘까요? 면역적 탐구이겠네요. 그죠? 어떻게 알아요? 맨 뒤에 보면 가설 검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찰률 문제인식하고 뭐 한다고요? 가설을 설정한다. 탐구를 설계할 때는 실험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험 정보를 변화시키지 않는 특별히 룰을 대조군을 설정해서 그걸 비교하게 만들어 필요합니다. 자, 독립변인 중 실험에서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변이를 뭐라고요? 조작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통제변이죠. 통제변이는 뭐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일정하게 만들어 놓은 변이를 얘기한다. 그리고 시험 결과에 나온 게 뭐라고요? 종속변이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얘기가 됐으면요. 밑에 나와 있는 수능 자료 해갖고 뭐가 나옵니까? 자료 3가 나옵니다. 자료 1, 2, 3,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요 세 가지부터 시작을 해서 수능 1점까지만 이제 문제를 풀고 일단 확인할 텐데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